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선생님과 함께 고등학교 한국사 2과목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2과목은 한국사 1과 마찬가지로 대단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단원 1 같은 경우에는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한일 병합 조약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의 기간인 이른바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배워볼 겁니다. 대단원 2에서는 1945년 8월 15일 광복부터 1987, 즉 1987년 6월 민주항쟁까지의 현대사를 대단원 2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단원 3은 87년 6월부터 오늘날까지의 현대사를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대단원 1, 일제강점기의 첫 번째 역사인 1910년대 일제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식민 지배했는가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인데요. 우리가 한국사를 배워보기 전에 이 한국사 시기에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가, 이 한국사를 더욱더 깊고 넓게 이해하기 위한 이 세계사를 먼저 배워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1910년대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통치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이때 통치 방식이 바로 무단 통치였고요. 군대 경찰을 할 수 있는 헌병들을 내세워서 경찰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헌병 경찰 통치라고 요 시기를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통치를 위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910년대 일제가 우리의 경제를 어떻게 침탈했는가, 이 3가지 순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한국사를 더욱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숲을 바라보는 이 세계사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2 때의 역사 1 과목에서 이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을 배웠을 것이라고 아마 예상이 가는데요. 그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 한국사와 연계된 내용들을 위주로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전개가 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전쟁의 배경 같은 경우에는 제국주의 국가 간 이 식민지 갈등이 쭉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1910년대쯤이 되면 이미 식민지는 가져갈 대로 서구 열강들이 다 가져간 상태였거든요. 이미 식민지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포화된 식민지들을 다른 서구 열강이 뺏어오기 위해 이런 독일과 같이 제국주의 후발주적 국가들이 이미 점령이 된 식민지를 뺏어오기 위해서 이런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시기쯤에는 요 3개가 한 2개의 큰 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독일의 철렬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오토 본 비스마르크 때부터 확정이 되었던 이 삼국 동맹과 여기에 대항한 삼국 협상, 이 두 세력이 나누어져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국 동맹에는 독일, 그리고 오홍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이탈리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계속 갱신을 통해서 이들 관계가 쭉 연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맞서가지고 영국, 러시아, 프랑스가 삼국 협상을 맺고 대결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를 계기로 해서 연합국, 즉 협상국 대 이 동맹국의 대결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우리 동아시아의 국가가 어느 세력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가, 이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줄을 잘 탔습니다. 여기 있는 협상국, 즉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을 하고 이런 연합국 국가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나중에 이 미국이 이 연합국의 협상국에 참전함에 따라 가지고 연합국이 승기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독일의 항복으로 연합국, 즉 협상국이 1918년 승리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일본과 중국은 승전국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밑에는 연합국 대 동맹국, 이런 예시 국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 끝나면 이 전쟁 후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즉 전후 처리의 과정이 전개되거든요. 회의가 열리고 이를 마무리하기 위한 조약이 체결되는데요. 마찬가지 제1차 세계대전도 이 파리 강화회의와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다 프랑스에서 이런 회의와 조약이 체결되었는데요. 먼저 프랑스 파리에서 이 평화와 화해를 강화하기 위한 회의, 즉 파리 강화회의가 1919년에 개최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다양한 서구 열강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전후 처리를 위해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즉 윌슨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 마지막쯤에 이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했었는데요. 이때 발표된 평화 원칙이 이 파리 강화 회의의 기본 원칙으로 이 회의가 적용이 되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14개조 평화 원칙 중에 하나의 사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등장한 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자, 우드로 윌슨이 제시한 14개조 평화 원칙 안에 있었던 이 민족 자결주의가 대표적으로 이 회의에 또 적용이 되는데요. 민족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떤 민족이 독립을 하고 싶으면 외세나 외국의 간섭을 받지 말고 너희 스스로 결정해서 독립을 해라. 이러한 원칙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였는데요. 딱 멀리서 보면 정말 좋아 보이지만 이 원칙은 승전국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패전국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승전국들이 패전국의 식민지를 해방시켜서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또는 해방된 식민지를 승전국이 다시 뺏어오기 위해 이 민족 자결주의가 차등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보고 우리도 스스로 독립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에 따라 가지고 3.1 운동이라든지 많은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실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 파리 약간 서쪽에 있는 이 베르사유에서 이 조약이 체결되는데요. 이때는 독일에 대해서 철저한 응징을 가하게 됩니다. 자,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을 주로 일으켰기 때문에 뭐 빌헬름 2세라든지 그에 따라 가지고 독일은 모든 해외 식민지가 상실되고 독일에게 막대한 배상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러한 조약을 바탕으로 한 이 베르사유 체제가 형성이 되게 되고 새로운 국제 질서로 맞이하게 됩니다. 밑에는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인데요. 독일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게 되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 파리 강화 회의에 참여한 사항들입니다. 뭐 김규식이라든지 조소왕이라든지 이런 신한 청년당,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들 먼저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3.1 운동할 때 다시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러시아 혁명입니다.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러시아 혁명 이후 수립이 된 소련이 또 우리나라 역사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으로 참전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잇따라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의 불만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 내의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물건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국민 불만이 올라가고 있을 때 러시아 혁명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레닌을 주도로 해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니콜라이 2세라든지 이런 왕족들, 황족들은 다 물러나게 되고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비에트 러시아가 성립이 되거든요. 이 소비에트는 노동자, 농민, 병사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회의해서 결정하는 자치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 혁명에 따라 가지고 이제 러시아의 국가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러시아 혁명을 주도한 이 레닌, 이 블라디미르 레닌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에 따른 정책과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과 개혁을 위해서는 전쟁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죠. 그에 따라 가지고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적국이었던 독일 등의 협상국과 강화 조약을 맺고 1차 세계대전에서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국제공산당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민테른을 1919년쯤에 수립을 합니다. 자, 여기서 결정이 된 사항들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거의 다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나중에 신간회, 이런 민족 유일당 운동 등을 배울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민테른이 수립됨에 따라가지고 각국의 노동운동, 식민지 해방운동 지원이 약속되게 되고 우리 3.1 운동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가 이 자국을 중심으로 주변 사회주의 국가를 통합을 함에 따라 가지고 이른바 USSR 소련이 1922년에 수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동아시아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 산둥반도라고 하는 중국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독일이 잠시 전쟁을 하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일본이 그 산둥반도의 이권을 링큰 먹어버리고요. 그리고 중국의 당시 최고 대빵이었던 그 위안스카이한테 21개조 요구를 강요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에 관한 좋은 이권들을 일본한테 달라라고 하는 굴욕적인 요구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발로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1919년 이 오사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일본이 가져간 이 산둥반도 이권을 다시 중국에게 반환하고 21개조 요구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었는데요. 이때 전쟁 물자를 판매함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호황, 대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점차 불황을 겪게 되고요. 노동운동 및 사회주의가 이에 따라 가지고 확산이 되게 됩니다. 사회주의 세력들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일본도 1925년 여기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법으로 나서게 되거든요. 이른바 1925년 치안유지법입니다. 일본의 국채를 부정하거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자들은 처벌하겠다.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치안유지법인데요.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사회주의자들을 탄압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워싱턴 회의인데요. 쉽게 말해서 일본이 너무 강해지니까 일본을 좀 약화시키고 중국을 좀 달래기 위한 이루어진 회의가 이 미국의 워싱턴 회의. 이후에는 워싱턴 체제.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1910년대 일제 통치 방식이라 할 수 있는 무단 통치, 같은 말로 헌병 경찰 통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1910년대입니다. 이때는 헌병들이 경찰 업무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헌병 경찰 통치였고요. 이 시기를 또 무단 통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단 뜻이 뭘까요? 자, 무는 힘으로, 힘쓸 무자, 힘으로, 단은 끈을 단자입니다. 힘으로 끊어가면서 밀어붙이는 무단 침입 이런 것처럼 강하게 밀어붙이는 통치, 바로 이 무단 통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20년대에는 민족 분열 통치, 우리나라의 민족을 분열시켜가지고 친일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통치가 바로 민족 분열 통치고요. 이때 일본이 이러한 정치를 하겠다고 표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른바 너희 한국인들을 문화적으로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이 문화 정치를 일본이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문화 통치라고 했었는데요. 일본이 쓴 그 용어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번 새 교과서부터는 문화 정치라고 쓰이니까 여러분들도 문화 정치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년대에는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20년대에는 유하게 통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들어가 있는 바로 3.1 운동입니다. 3.1 운동. 1919년에 전개가 된 3.1 운동을 계기로 이렇게 강하게 통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에 따라 가지고 문화적으로 너희 한국인들을 정치할게. 이 문화 정치가
일본의 말로 따라가지고 전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940년대입니다. 이때는 황국 신민화 정책이 실시되거든요. 먼저 황국이라고 하면 천황국가, 즉 덴노 국가에서 신민은 충성스러운 백성입니다. 덴노 국가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우리 한국인들을 만들기 위한 이 정책, 바로 이것이 바로 한국 신민화 정책이고요.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민족 말살 통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는 일본이 전쟁에 나서게 되거든요. 전쟁 물자와 인적 자본을 우리에게서 뜯어가기 위해 너희는 덴노 국가, 우리 천황폐하의 충성스러운 백성이므로 너희는 전쟁에 나서라.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의 민족성을 어릴 때부터 말살시켜가지고 너희는 일본인이다. 너희는 덴노폐하, 덴노헤이카의 충성스러운 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물자를 내놓고 너희는 전쟁에 나서라라고 하는 그런 사상 주입을 했던 시기가 바로 여기 있는 민족 말살 통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로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는 대공황입니다. 자, 미국 뉴욕 증시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니까 이 과잉 생산된 물건들을 전 세계가 빨리 팔아야 되거든요. 식민지가 많았던 국가들은 블록 경제에 자기 식민지 닫아버리고 그 식민지 내에 과잉 생산된 물건을 팔아버리면 되는데 식민지가 적었던 일본, 우리나라랑 타이완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식민지에다가 과잉 생산된 물건을 팔기가 부족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포화된 식민지를 다시 한번 더 뺏어오기 위해서 만주도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중국까지 쳐들어가고요. 중일전쟁. 나중에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 하와이 진주 하다가 화면이 꺼져가지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 중일 전쟁에 따라 가지고 점차 전쟁이 확대되게 되고 심지어는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함에 따라 가지고 미국과의 전쟁인 이 태평양 전쟁까지 전개됨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민족 말살 통치가 본격화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시기별 대표 조선 총독들을 보도록 할게요. 이 조선 총독은 바로 뒷페이지에서 어떤 존재인가 배워볼 건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3명의 조선 총독들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의 무단 통치기를 대표하는 또 초대 총독이라 할 수 있는 이 데라우치 마사타케, 이 사진가 이름 기억하시고요. 그냥 쉽게 데라우치 총독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선 총독 이전에 한일 병합 이전에 통감이라고 했었는데요. 조선 통감을 하다가 초대 총독이 된 데라우치 총독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920년대를 대표하는 총독에는 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토 총독이라고요. 유일하게 해군 대장 출신이었던 사이토 총독이었습니다. 이러한 총독들은 그 승진하기가 쉬웠거든요. 이 두 사람 모두 다 조선 총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일본 정치 계열에서 넘버 2인 내각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이토 총독은 내각 총리 대신 끝나고 난 다음에 젊은 장교들한테 암살을 당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총독이라는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하시면 될 거고요. 자, 40년대에 민족 말살 통치를 전개한 인물은 미나미 총독, 이른바 미나미치로, 이 사람의 이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라우치 총독, 사이토 총독, 미나미 총독 얼굴과 이름 알고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1910년대의 식민 통치 조직을 보도록 할게요.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볼 건데 먼저 중앙입니다. 자, 중앙에는 이 조선 총독부가 있습니다.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로 설치가 되었고 1920년대에 우리 광화문 바로 뒤에 이 경복궁안 광화문 바로 뒤에 이 조선 총독부 새 건물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초대 총독에는 통감이었던 아까 봤었던 이 데라우치 마사타케 데라우치 총독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총독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보도록 할게요. 식민 통치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왕이나 다름없었고요. 입법, 행정, 사법,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선 총독의 일본 정계 서열이 한 몇 위 정도 될까요? 1위가 바로 천황일고고 2위가 내각 총리 대신인데요. 여기 조선 총독은 일본 정계 6위입니다.
꽤나 높습니다. 여러분들 대만 총독이 11이거든요. 서열이. 대만 총독보다 우리 조선 총독의 급이 더 높았고 그만큼 일본이 타이완보다는 우리나라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중요시했다. 이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조선 총독은 일본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제국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바로 덴노에게 직속이 되었기 때문에 서열 6이지만 그 실제 서열은 더 높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열이 꽤나 됐다. 총독을 거치고 난 다음에 넘버 2인 내각 총리 대신까지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육군, 해군, 대장 출신들이 주로 임명이 되었고요. 여기 대장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 계급으로 따지면 별이 4개입니다. 별이 4개. 자, 별이 5개는 자, 장수 돌침대가 아니라 바로 대통령, 국가 원수고요. 이 대장 우리나라 따지면 포스터입니다. 상당히 급이 높은 사람들이 조선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구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독 밑에 있었던 넘버 2, 3인데요. 먼저 행정을 담당했던 우리나라 따지면 행안부 장관급인 이 정무총감이 있었고 다 경찰총장이라 할 수 있는 경무총감이 치안을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직속이 된 중추원이라고 하는 이 자문 기구가 있었는데요. 자문은 충고해주고 뭔가 충고를 듣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인들을 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홍보, 선전용으로 중추원의 기능이 활용이 되었는데요. 실제로는 1910년대 한 번도 소집이 된 적이 없었던 유명무실 이름만 있었고 그 실상은 없었던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13도로 편성하고 부, 군, 연 일제의 지방 조직과 거의 동일하게 통치를 해 나갔습니다. 자, 뒷페이지에는 이번에는 헌병경찰 통치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여기 헌병이라고 하면 군대 내에서 경찰 업무를 보는 그런 보직 병사들이거든요. 하지만 헌병이 우리 일반 경찰, 즉 보통 경찰의 업무까지 보면서 일상생활을 통치해 나갔던 이 헌병 경찰 통치가 1910년대 이 무단 통치기에 전개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 말한 대로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와 행정 업무까지 처리를 했고요. 이 헌병 경찰의 권위가 또 막강했습니다. 이런 헌병 경찰들은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보통은 정식 재판을 거치고 난 다음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헌병한테는 저놈들 한 4명 몰려있네. 쟤들 이상한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니까 쟤들은 왜 집이 없지? 그럼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 헌병한테 쥐어졌었고요. 1912년에는 어떤 법령이 제정되는데요. 바로 조선 태형령입니다. 이 조선 태형령은 한국인에게만, 일본인 말고 한국인에게만 이 태형이 적용되는 형벌이었거든요. 오늘 이 태형이라고 하면 이제 회초리 같은 걸로 사람을 때리는 그런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장도유사라고 해서 조선시대 대표 5대 형벌인데 그 중에서도 바로 첫 번째 태형이거든요. 사람 바지를 벗기면 엉덩이가 있죠. 엉덩이 바로 아래쪽을 볼기라고 합니다. 볼기. 이 볼기 쪽을 이런 회초리로 탁탁 때리는 거를 바로 태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사람한테 육체적인 처벌을 가한 만큼 1894년 우리나라 1차 가보개혁 때 폐지가 되었지만 일제가 우리나라를 기선제압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태형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이 태형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밑에 조선 태형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태형에 처할 수 있고 이 명령은 조선인에게만 우리 한국인한테만 적용이 된다. 이러한 법을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헌병 경찰의 권한인데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범죄 즉결례, 즉 헌병의 즉결 처분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범죄를 즉결, 바로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이 즉결 처분권에 관한 내용. 오른쪽에는 경찰범 처벌 규칙입니다. 이런 것만 있어도 헌병이 너희한테 즉결 처분해서 태형도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일정한 주거, 생각 없이 배회하는 자도 팍 할 수도 있고요. 함부로 대중을 모아 관공서에 청원 진정한 자도 즉결 처분해서 태형 날릴 수 있고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이런 문서 이런 거 한 사람도 또 경찰관서 특별히 지시 명령한 사항을 위반한 자도 경찰이
즉결 처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기본권이 제한되는 또 식민지 교육의 상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강압적으로 기선 제압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기본권의 자유가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신문과 잡지 발행이 금지되기도 했고 각종 정치 단체가 해산됨에 따라 가지고 비밀리에 우리나라 단체들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식민지 교육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일본인들이요. 그러면 일본인으로서 우리 한국인들을 식민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한국인들 대상으로 상당히 좋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을 똑똑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교육을 좀 덜 시켜가지고 좀 덜 똑똑하게 만들까요? 덜 똑똑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많이 알고 똑똑할수록 대들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만 알려주고 난 다음에 너희 적절하게 살아라, 대들지 마라, 이렇게 이런 교육을 이 식민지 교육 형태로 전개가 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게 되는데 이 교육령은 식민 통치에 복종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일본말 알아들어야 되니까 일본어 보급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현재 초등교육을 당시에는 보통교육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실생활에 필요한 이 실업교육을 위주로 교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학교, 즉 초등학교 수업 연한이 4년이었거든요. 일본인은 6년이었는데 우리나라는 4년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국인한테는 이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거를 초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거를 중등교육이라 하고요. 그 이상의 대학교, 대학원 교육을 받는 거를 고등교육이라고 쓰는데 우리 한국인한테는 이 대학교육이라고 쓰이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교사들, 자, 교원에게 제복, 이 군복과 칼을 착용하기 위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1차 조선교육령은 아니지만 이 1910년대에 교사들이 제복과 칼을 차고 있다. 그러면 1910년대 분위기로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이 칼 차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만큼 강압적인 분위기가 이 무단 통치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세 번째, 일제의 경제 침탈입니다. 앞서 말했던 이 정치와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그러면 일본이 이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세금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새롭게 조사해서 거두는 이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인데요.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이 이 사업을 할 때의 명분, 이 표방한 내용을 보시면 먼저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 하나의 땅에는 한 명의 주인이 있어야 된다. 그에 따라 가지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표방하고요. 두 번째는 공정한 토지세를 부과하겠다. 지금 이 대한제국 너희 한국에 이 세금 거두는 게 개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가, 이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거두겠다. 그러면 이 토지세는 이 일지 일주, 이 하나의 땅에는 한 명 주인이 있는 이 주인한테 확실하게 거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고요. 실제로는 토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식민지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인이 누군지 알면 그 땅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되니까 일본인 토지 확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토지 조사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1910년 임시네요. 못합니다.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요. 1912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게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을 보시면 토지의 주인,
즉 토지 소유주가 직접 관청에 가가지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방식인 이 찍다가 이 촬영 제한 시간이 30분이 돼가지고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지 조사령에서는 자, 토지 소유주가 직접 관청에 가서 기한 내에 신고하는 이 기한부 신고주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총독부의 토지세 수입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이 명확해졌고 그 땅 주인한테 이 토지세를 바로 부과되거든요. 그 땅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에. 자, 그리고 또 소유주가 불분명한 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중의 땅, 같은 가문의 사람들끼리 쓰는 땅이라든지 마을 공유지라든지 아니면 좀 경계가 애매한 땅이라든지 그런 땅들은 조선 총독부가 미신고 토지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소유하게 되고요. 이때 소유한 토지는 여러 일본인들이나 어떤 회사에 넘겨주게 되거든요. 이때 그 회사의 명칭이 1908년에 설립이 되었던 동양척식 주식 회사입니다. 이른바 동척이라고 하고요. 이 동척에서 여러 경제 수탈을 하다 보니까 의열단이라든지 이 의열단의 나석주 자 이런 분들이 여기다가 폭탄을 던지기도 했던 그런 대표적인 식민지 수탈 기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TV 꺼졌는데 자연스럽게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농민들과 이 지주들, 이 소작농과 지주 사이의 관계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당시 소작농이라고 해서 자기 땅은 없지만 땅 주인에게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이 소작농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때 일정한 지대만 내면 이 지대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빌린 임대료입니다. 토지를 빌려가지고 농사 지은 대가로 자기 생산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지주한테 소작농에 내는 게 바로 지대인데요. 일정한 토지 임대료만 내면 땅을 경작할 수 있었던 이 관행이 이 조선시대에 대대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쌤이 지주거든요. 이 땅 주인이요. 쌤 땅에 농사 짓고 있는 소작농들이 있는데 이 소작농한테 너 올해만 농사 짓고 우리 땅 농사 짓지 마라. 이게 조선시대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작농이 이 지주의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가 암묵적으로 승인이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소작농이 지주의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이 관행 권리는 매매도 가능하고 증여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상속도 가능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일정 소작농 한 가문이 대대로 지주의 땅을 농사 지을 수 있었고 지주는 그 소작농한테 우리 땅 농사 짓지 말고 나가라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이 토지 조사 사업에서는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을 합니다. 이제 근대적으로 그에 따라 가지고 이 관행이 부정됨에 따라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작인들의 요 권리가 이제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지주가 소작농 원래 마음에 안 들었는데 원래 관행사업 못 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 이제 나가라. 이게 바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소작인은 지주와 기한을 정해서 이 땅을 빌리는 기한부 임대 계약 관계가 됨에 따라 가지고 소작농의 권위가 상당히 떨어지고요. 이때 쫓겨난 소작농들은 해외로 이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를 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해서 봤고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는 토지 조사 사업의 통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1번인데요. 조선 촉독부가 거둔 토지세의 변화입니다. 자, 토지세 수입이 증가했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거둘 수가 되는데요. 제가 왼쪽에는 1910년대, 뒤에는 1920년, 1918년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토지세, 특히 이 조세 총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 2에는 일본인 지주의 성장인데요. 1909년에는 692명이었는데 약 6년 뒤쯤에는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버리는 일본인 지주의 명이었고요. 1909년에는 다 52 정도 천정부 됐었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 정도까지 확 늘어버리는, 또 투자액도 엄청나게 늘어버리는 이 토지 조사 사업의 영향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본이 1910년대 우리 산업과 자원을 침탈하는 과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
조선 총독부가 이 회사령을 반포합니다. 회사령, 회사 설립 또는 해산에 관한 법령인데요. 여기 핵심 내용을 보면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조선 총독이 허락을 안 해주면 회사 설립을 못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허가제로 회사 설립이 운영이 되었고요. 조선 총독이 이 회사를 해산하라고 하면 마찬가지 해산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회사령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목적은 한국인 자본 축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이 크는 것을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령이 허가제로 운영이 되었고요. 일본의 원료 공급지 및 상품 시장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일설에는 일본 기업이 무분별하게 우리나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회사령이 제정되기도 했었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가자 기회의 땅 한국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로 넘어가 버리면 일본 경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일본 기업의 무분별한 한국 진출을 막기 위해 이 회사령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어업 활동가 또 광산 관련 어업령, 조선 광업령이 제정됨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경제 활동도 허가제로 전환하고 일본이 자원을 독점해 나갑니다. 또 철도, 도로, 항구 등을 건설하고 정비해서 자원 수탈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자료 2번 같은 경우에 또 교과서의 회사령 자료인데요. 1조를 보시면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조선 총독이 회사의 해산 이런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910년에 지정이 된 회사령의 내용이었고요. 자, 여기서는 민족별 공업회사 불입자본액과 광산 생산액입니다. 1911년, 17년, 1911년, 1920년인데요. 일본인들은 봅시다.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확 늘어나 버리는 그런 결과들도 우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910년대 이 세계사의 역사와 일제강점기의 통치 방식, 무단 통치에 대해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 일제 식민 통치 방식인 민족 분열 통치, 이른바 문화 정치에 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